안녕하세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한 145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적 사건이 일어났죠.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와 물질이 이 우주에 이제 처음 탄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물리학이 시작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만 년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서 원소하고 분자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억 년 전이 되면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지구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구 과학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안에서 35억 년 전에는 생명이 처음 탄생을 해서 이제 생물학이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들은 뭐 굉장히 정말 억겁의 이러한 세월 속에 마지막 단계에 우리 이제 인간이 이 지구에 이제 출현을 하게 되었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다지 큰 이 우리 지구 안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비해서 이 지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전쟁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아무튼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가 이 지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뭐 이러한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이 세상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더해갖고요.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날이 이제 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켓을 타고 저기 저 꼭대기 100km 밖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환할까요? 예? 왜 껌껌하죠? 왜 빛은 햇빛이 태양이 더 가깝고 그래서 빛이 더 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환하지가 않죠? 예. 말씀 맞아요. 지금 뭐 우주 나가면 이렇게 시커멓잖아요. 이게 지금 우주 정거장에서 해 뜨는 장면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해가 이렇게 있고, 우주 밖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해만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리게 공기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반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산란을 한다라고 그래요. 빛이 산란을 하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온 여기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 날이 환하게 밝은 거거든요. 만약 공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저기에 태양만 하나 그냥 노란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빛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꽉 찬 저런 이러한 빛깔들, 푸른 빛깔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저 문명이 이제 과항이 있어갖고 결국 저기서 뭐 우리가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뭐 플라스틱 폐기물도 배출하고 뭐 미세먼지도 배출하고, 그래서 이제 살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저희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전에 반증주의라고 하는 과학을 보는 여러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반증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서는 이 칼 포퍼라고 하는 이분이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진리를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절대 진리라는 거는 이 세상에 과학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반증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과학은 반드시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게 또 반증도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이건 반증을 할 수가 없잖아. 해가 서쪽에서 떠. 지구가 뭐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꼼꼼히 따져갖고 우리가 반증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이야기만이 과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과학에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결코 완벽하지 않고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성의 한계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반증, 그거야 반대되는 이러한 거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과학은 열려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잠정적인 진리일 뿐이고, 더 좋은 증거를 갖고 제시를 하면 항상 거기로부터 우리는 인정하고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열린 자세가 과학의 합리성, 과학이 갖고 있는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어떤 다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파괴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천동설이 뭐 지동설로 바뀌듯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절대 진리라고 하는 과학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항상 저런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 토대 안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토대가 절대성이라기보다는 열린 자세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제가 특히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반증주의의 마지막 그 결과를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뭐 오래전에 다 이렇게 증명들을 다 해냈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1860년에서 여기 최근까지 해갖고요. 지금 평균 기온이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미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뭐 실험이나 이런 거로 이게 이론이 다 끝난 건 1950년 되면은 다 끝나 있는데도 그 당시에는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없다가. 근데 그때는 보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살살 좀 내려오는, 지구 평균 기온인데 계속해서 한 70년대까지 이렇게 온도가 약간 좀 내려옵니다. 저것도 지금까지 저 온도를 이제 내려오는 이유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 중에서 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 황산화물이 이제 황산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는 온도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햇빛을 갖다 반사를 시켜버려 갖고. 그래서 그 2차 대전이 이제 끝난 이후에 저런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굉장히 산업화가 급속히 일어나 갖고, 그러나 이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 오염가스로 인해 갖고 이게 이제 온도가 그때 올라가질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이렇게 없어지는 가스가 아니라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서 한 70년대 이제 후반쯤 되게 되니까 일단 그 미세먼지가 냉각시키는 효과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커지게 되면서 계속 축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더 온도가 올라가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거나 이러면은 일주일 이내 다 0이 돼 버립니다. 걔는 반응을 해갖고.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수백 년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자동차를 안 몰고요. 공장을 다 세워버리면 그냥 0이 돼 버려요. 일주일 이내.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계속 누적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가열, 그러니까 온난화를 시키는 이 정도,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를 갖다가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어찌됐든 이제 70년대, 80년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저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유엔에서 저런 이제 여러분들 IPCC니 뭐 UNFCCC니 뭐 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 그런 이제 국제적인 이런 이제 협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제 후반에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IPCC라고 하는 저게 만들어져요. 저거는 전 세계에 있는 기후학자들이 다 모여서요. 그래서 오직 그 합의가 된 연구 결과만을 갖다가 모아갖고 저런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한 권당 한 3,000페이지 내지 한 4,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기에 참여하는 기후과학자가 뭐 한 2, 3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서로 다 그걸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결과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5년 내지 뭐 6, 7년 만에 이제 한 권씩 그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번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갖고 과학적 결과, 합의가 된 과학적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데 1차 보고서가 처음 1990년도에 나왔어요. 저 때에는 인간 활동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뭔가 기후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확신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2차 보고서 때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인간 활동이, 인간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그 다음에 3차 보고서, 2001년에 나올 때 인간의 책임이 66% 이상, 2007년에 90% 이상, 2013년에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95% 이상. 앞으로 한 2년 후쯤이면은 이제 6차 보고서가 이제 나올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라고 하면 과학에서는 100%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100%를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95%라고 하면 대부분 뭐 내일 뭐 비가 올 확률이 뭐 95%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우산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95% 아마 삶에서 95%의 확률이라고 하면 그거를 멀쩡히 안 하고 대응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기후과학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흐리멍텅하다가 이런 게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러다가 점차 이게 명확해지잖아요. 자, 과학은 이게 이제 그 명왕성인데 우리가 84년도에 인간은 명왕성을 요렇게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태양계 탐사선이 명왕성 옆을 지나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물론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갑자기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렇게 빵 하고 등장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증거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과학적인 이러한 결과들이 모아져 갖고 점점 이렇게 밝혀지는 이러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기후과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옛날에는 2000년 전 뭐 이때는 구리고올로 봤으니까 구리고올로 볼 때는 흐릿했지만 그렇지만 얼굴로 얼굴을 대하듯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흐릿한 상황에서 굉장히 명확한 상황으로다가 점차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과학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뭐 기후변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 홀로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00년 전, 12,000년에 시작한 굉장히 기후가 안정하게 됐던, 그래서 홀로세가 저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인간에게 완전한 시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요. 홀로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인류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찜통지구는 우리 지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위험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찜통지구. 그렇게 오늘은 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때는 미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날씨야 뭐 매일같이 이제 변화하는 뭐 말 같다가 뭐 비 내렸다 하는 그날 그것이 그냥 날씨이고요. 그다음에 기후라고 하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0년 동안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그런데 기뻐도 슬퍼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예? 결국 우리가 서양 속담에 이제 비바람,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뭐 비바람이 불어야지 그해 곡식을 추수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듯이 이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슬프면 슬퍼야 되는 거고 기쁘면 기뻐야 되는 것이고 날씨도 봄이 되면은 뭐 따뜻해야 되는 거, 여름에 좀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 거, 겨울에는 좀 뭐 날이 맑아서 곡식을 잘 이걸 여물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식량도 생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 이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성품. 그러니까 차분한 분이 있고 성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죠. 그 사람마다의 그 성품이 차분한 분도 있고 활달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거꾸로 활달하신 분이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해. 그냥 조용하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차분했던 분이 어느 날부터 말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가 저렇게 성품이 확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에? 우리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왔나? 사람이 확 변해버리면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왔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속해야 되는 게 성품만이에요. 성품 자체는 지속을 해야 되는 게 후딱 변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지속해야 되는 것이 변화되는 걸 위험이다라고 보는 것처럼 자연에서도 지속해야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뭐 아까 다시 이야기를 했듯이 뭐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요 패턴, 대한민국의 그 패턴에 따라서 농작물이라든가 그게 다 맞춰져 있는데 그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 바꿔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날씨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기후라고 하는 거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품을 갖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또 기후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다가는 클라이밋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리스어로다가 이제 클리마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저기서 왔는데 그리스인들은 참 수천 년 전에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저 친구들은 이 태양의 이 고도가 이 기울기에 따라 갖고 이 계절이 변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변하고 기후도 변한다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 고도각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해가 굉장히 길어진다 짧아진다 이런 것도 알고 그래서 저게 기울기에 따라 갖고 기후가 변하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기울기 클라이밋이다라고 하는 게 기울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태양 고도각에 대한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거를 갖다가 기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24절기로 다 쪼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서 15일 각각 15일씩 쪼개는데 그 15일이 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3등분을 하는데 그 3등분한 5일을 갖다가 우리가 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기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5일만 지나면 만사 만물이 눈에 띌 만큼 변화가 일어나므로 닷새 말에 산물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서 동양에서는 5일의 단위가 가장 기본적인 변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곡식을 갖고 뭔가를 바꿔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변화의 가장 기본 단위를 5일이라고 그렇게 봐서 오늘날의 5일장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쪽은 이제 우리 한강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 이제 세느강을, 파리의 세느강인데, 이렇게 보면은 풍경이 공간의 모습이 다르죠. 저게 이제 다른 이유가, 여기 보면은 프랑스는 보면 바로 강 옆에다가 건물을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뭐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우리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고 지나가는 배도 이렇게 보고 뭐 손도 흔들고 뭐 우리는 뭐 휑하니 뭐 이거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가서 뭐 축구나 해야 되고 뭐 이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뭐 토목공학이 뭐 시원찮아서일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서울에 1월부터 해서 매월 강수량의 이제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옆에는 파리의 매월 강수량입니다. 보다시피 파리는 뭐 여름이 됐던 뭐 가을이 됐던 봄이 됐던 항상 똑같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런 데다 맞춰놓으면 맨날 뭐 물이 찰 거니까 여기다 맞춰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뚝을 굉장히 높이 쌓아야 되죠. 그러면 뚝 관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공간을 갖다가 여유 있게 이렇게 놔두는 고수부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강수량의 이 분포의 이 차이에 의해서만 저 차이 하나 갖고서도 전혀 도시의 이 모습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기후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문명이라 해도 저렇게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간만이 그렇게 또 틀리냐?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아프리카의 이제 감비아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서 그 태어난 시기에 따른 생존율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된 거는 추수 때 태어난 사람들이고 여기 나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선으로 된 거는 배고플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약 한 20살까지는 생존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가 20살이 넘게 되면 배고플 때 태어난 사람들의 생존율이 뚝 하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저게 왜 저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이제 배 안에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엄마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아기한테 이제 가야 되는데 배고플 때 아기를 갖게 되면 영양분을 이제 골고루 아기한테 다 보내기가 어렵죠. 이제 영양분 자체가 엄마 몸 자체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당장 태어나갖고 써야 되는 기관들, 그러니까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을 해갖고 영양분을 보내요. 그래서 이런 뭐 췌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뭐 고혈압이 걸린다거나 뭐 당뇨가 걸린다거나 이게 시원찮으면 그런 게 잘 걸리는 쪽에다가는 영양분을 보내지를 않고 당장 생존에 필요한 쪽에다가만 영양분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한 20살까지는 생존율이 비슷한데 이제 나이를 먹게 돼서 뭐 당뇨니 뭐 아무튼 이런 어떤 만성적인 질환들이 어린 나이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후라고 하는 저기에서 가뭄 때 태어난 사람, 추수 때 태어난 사람, 저 하나만의 차이만 갖고서도 이 시간 속에서도 저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후는 공간과 우리가 시간 속에서 굉장히 다른 그런 차이를 나타내면서 우리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홀롯의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6,500만 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옛날에 저런 이제 그 기후를 보여드릴 때 여기 이제 이거 온도인데 여기 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게 0도라는 게 아니고요. 산업혁명 이전의 상태를 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산업혁명 이전 상태니까 저거 때보다 온도가 높으면 산업혁명 이전 때보다 온도가 높구나, 저거보다 낮으면 낮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0도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6,500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지구에서 일어났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절을 해버렸죠.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저 멕시코에 거기에 이제 소행성이 하나 빵 떨어져 갖고 그래갖고 이제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온도가 뚝 떨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공룡이 멸절을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다가 보게 되면 그 당시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죠. 평균 온도가 저 정도 한 10도 높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도 정도 저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저기 남극하고 저기 북극에는 빙하가 없었어요. 다 따뜻했어요. 지구 전체가 다 따뜻해갖고 그렇게 따뜻했다가 점차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3,500만 년 전에 요 전에는 대륙이 지금처럼 뭐 아메리카 대륙, 뭐 아시아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가 저때 이제 그 대륙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남극 쪽에 남극 대륙이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여기에 처음 3,500만 년 전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빙하가 생겨서 그 위에 계속 이제 눈이 내려갖고 이렇게 쌓여갖고 있는데 그 깊이가, 그 높이가 한 3km 정도?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그 빙하가 몽땅 다 녹게 되면 물이 지금 현재보다 한 70m 정도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 정도의 이제 물을 갖다가 남극 대륙이 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되다가 약 한 500만 년 전쯤 돼 갖고서는 저기 북극 쪽에 그쪽에 이제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북극 쪽은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빙하. 그래서 우리가 해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에도 그런데 육지 위에 빙하가 있어요. 그거는 그린란드 위에 거기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근데 이제 해빙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도 물이 올라오는 거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컵에 얼음을 꽉 채워놨어도 그게 다 녹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 컵으로다가 물이 넘치지는 않잖아요.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한 6.5m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 그림은 이제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이제 500만 년 전인데 지금 쭉 여기 한 270만 년 전 요때부터 빙하기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10만 년 주기로다가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가 뭐 수억 년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270만 년 전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것도 북극하고 남극에 빙하가 생긴 이후부터 그렇게 이제 생겨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500만 년 동안의 이 기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단 한 번도 이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평균 기온으로 따져갖고요. 자, 2015년에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뭐라고 협약을 맺냐면 전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내로다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굉장히 온도 변화가 큰데 우리가 평균 기온 2도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큰 온도예요. 그래서 저 2도를 갖다가 막자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평균 기온 2도를 갖다가 우리가 넘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단 한 번도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를 넘게 되면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그거를 뭐 사자성어로 전임미답의 그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시 또 요 한 80만 년 동안에 요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줌을 해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온도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년 주기로 온도가 쭉 빙하기 같다, 간빙기 같다, 빙하기 같다, 간빙기 같다 하는 이런 이제 주기를 이렇게 쭉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 보시면 온도가 빙하기 때 요 평균 온도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산업혁명 요 때 온도하고 요 차이가 4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기, 간빙기 그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아니라 4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저게 4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0,000년 동안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년 동안 4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빙하기,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 1도를 갖다가 올려버려 놨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온도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4도 내지 5도 정도 이렇게 올리는데 인간은 10,000년 동안에, 인간은 100년에 1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기온을 올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마치 지금 저러면은 한 20배 내지 한 25배 정도 지금 빠르게 사람은 이 기온을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시속 2000km 악셀을 밟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것도 또 온도 그림인데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한 거.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뇌가 지능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한 15만 년 전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막 동굴에다가 멋들어진 소도 막 이렇게 그리고 추상적인 그림도 그리고 그럴 정도면 거의 뇌가 우리랑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4만 년 전쯤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인간이 이 출현을 한 이래 대부분 다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수렵하고 채취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뇌가 우리랑 동일한데, 지능이 동일한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렵하고 채취를 하면서 살아갔었을까? 우리보다 갤러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를 갖다가 끄집어내면 거기서 우리가 10만 년 동안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빙하라고 하는 건 물이 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이제 그게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빙하 안에는 그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공기방울들을 뽑아내서 그 안에 이제 온실가스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먼지의 양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지의 양을 보면 그린란드에 이 정도의 먼지가 오면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구나, 우리가 그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빙하를 녹인 그 물을 갖고서는 거기서 그 물을 갖고 우리가 온도도 거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거의 기후를 갖다가 그 빙하로부터 우리가 이제 재현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는 바처럼 과거 여기에 10만 년 전이고요. 여기 현재인데, 빙하기 때 보면 온도가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아까 그 먼지의 양 갖고 얼마나 바람이 셌는가를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도 한 10배는 더 심한 극한의 날씨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보다 10배 더 심한 극한의 날씨가 있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학생들 동원하고 군인 동원하고 해서 벼 세우기 해갖고 한 해 추수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한 10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지을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극한의 날씨가 지금보다 10배다라고 하는 거는 농사라고 하는 거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의 기후가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때는 그래서 수렵, 그냥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아무튼 때려잡아 먹고, 그 다음에 있는 그냥 풀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그냥 따서 먹는 수렵 채취의 생활을 대부분 다 구석기 시대를 이제 보내다가 마침내 2만 년 전부터 이제 온도가 따뜻해져 갖고 딱 한 10,000년, 12,000년 전이 딱 돼서야 온도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죠. 온도가 안정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계절의 이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그때야 이제 그러면 이 곡식알을 갖다가 내가 안 먹고 내년 한번 봄에 한번 심어볼까? 왜냐면은 패턴이 항상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심게 되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농사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고, 농사를 졌으니까 당연히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몰려 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딱 이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석기라고 하는 그게 시작을 하는데,
문명은 이게 한 10,000년, 12,000년 전에 이렇게 됐는데,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3,000년, 5,000년을 더 지나야 돼요. 그러면 3,000년, 5,000년 동안은 왜 또 인간은 문명을 만들지 못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빙하기 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 물이 120m 쫙 밑에 있었어요. 해수면이 쫙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 서해 이쪽 뭐 다 여기가 육지였고요. 거의 일본도 좀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보면은 무슨 뭐 동굴에서 3만 년, 4만 년 전에 그 사람이 살았던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배 타고 간 거는 아니고요. 그 터벅터벅 다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보다 빙하기 때는 이제 120m 물이 낮았었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24,000년 전이고, 이제 2만 년 전부터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로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빙하가 녹아갖고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0m부터 해서 물이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 그림에서는 한 2,000년 전부터 해갖고 온도가 이렇게 안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얘는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물이 한 5,000년 동안 계속 물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빙하가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반응이 수천 년 그렇게 천천히 반응을 해갖고 느리게 반응을 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물이 올라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 지금 이제 문명이 탄생하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강하구에서 문명이 탄생을 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뭐 꼭 강하구가 아니래도 이런 내륙이라고 해도 이렇게 물만 좀 공급이 되면 질소비료를 집어넣어 갖고 농업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당시는 저기 위쪽에서 그 퇴적층에서 계속 매년 영양분이 내려와서 강하구에 이게 축적이 돼야지 거기다가 대단히 농사를 이제 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비료라는 게, 질소비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강하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진다 해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크게 농사를 진다고 해도 계속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문명이 고정될 수가 없죠, 계속. 그래서 후퇴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문명까지는 못 만드는 상황에 있다가 7,000년 전이 딱 돼서야 지금 현재의 전 세계 지도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딱 그렇게.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오지 않게 되고 고정이 딱 되자마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프라데스강 그 하구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을 하고, 나일강 하구에 이집트 문명이 탄생을 하고, 뭐 인더스강, 그 다음에 황하강, 이러한데 이제 각각의 문명들이 강 하구에 바로 탄생하는 이유가 물 올라오는 게 중단된 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저렇게 이제 인류가 문명을 저렇게 이제 다 만들어냈는데, 저것이 뭐 꼭 저런 어떤 기후적인 여건이 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하죠. 당연히 뭐 인간이 여러 가지 노력도 한 것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저런 환경적인 제한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가 이제 변화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세월이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문명까지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다가 많은 이제 변화가 이 지구상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여기가 1750년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재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2차 대전이 끝난 1950년을 갖다가 이렇게 기점으로 해갖고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맨 앞에 이제 인구가 있어요. 인구가 보면 1950년에 20억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75억까지 이렇게 3.5배가 됐어요. 1950년에. 이후로다가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GDP가 늘고, 해외 투자가 늘고, 도시 인구가 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비료 사용량이 늘고, 댐의 수가 증가를 하고, 물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종이 생산량, 교통량, 통신량, 그 다음에 해외 여행객, 이러한 것이
보게 되면은 1950년 이전에는 아주 천천히 증가를 했었는데 갑자기 195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런 이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이쪽은 그 특허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은 인구 수를 나타내고 있고 이쪽은 GD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는 요 정도의 부피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면 1950년엔 요 정도, 2011년에는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자, 저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인류가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저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갖다 써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을 갖다 써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요 정도 1900년대 요 정도였다면 현재는 이만큼까지 커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요. 지구에서.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1950년 이후로 확 증가를 하고 또 다른 이산화탄소인 아산화질소가 증가를 하고 또 온실가스인 메탄이 증가를 하고요. 성층권 오존이 파괴가 되고 지표 온도가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수산물 우리가 채취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새우 양식장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갑자기 새우 양식장? 저게 왜 나올까요?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에 참 새우가 많죠. 우리 먹거리에. 뭐 아무튼 피자 한 판을 이렇게 시키면은 뭐 새우가 촘촘히 해갖고 그냥 뺑 둘러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참 새우가 많은데 우리 어린 시절에 새우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았는데 이 새우가 다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의 새우는 저기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아열대 지방 그런 국가들이 거기 보면은 바닷가 쪽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뿌리가 쫙 나 있는 망글로 숲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를 다 이거를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우가 저렇게 이제 많아졌는데 결국 새우 양식장이 많아졌다라는 건 뭘 의미를 하냐? 해안의 연안 생태계가 그만큼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저 새우 수입의 랭킹 5번째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수입을 많이 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아무튼 촘촘히 박힌, 아무튼 새우로 촘촘히 박힌, 아무튼 피자를 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저러한 또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안에 질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열대 숲이 파괴가 되고 경작지가 증가를 하고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크게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경작지예요. 1950년 이후에 경작지가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토가 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림에서 1950년에 20억이었던 인구가 오늘날 75억, 3.5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 식량이 다 어디서 왔지? 3.5배 저 식량이 우리가 그 앞에 질소 비료의 생산량이 확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혁명을 통해 갖고 단위 면적당 그 생산량 자체가 똑같은 경작지인데 생산량 자체가 질소 비료를 집어넣어서 3.5배 이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적인 기아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녹색 혁명, 질소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소 비료를 갖다 이제 뿌려요. 그렇게 갖다 놓는데 얘가 농작물이 다 이거 빨아들여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20% 정도만 빨아들여요. 그럼 80%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 땅에 있다가 비가 내리면 녹아갖고 하천으로 들어가겠죠? 하천으로 간 다음에 강으로 갈 것이고 강에서 그 다음에 바다, 연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 기후 조건만 맞으면 뭐 온도 그런 기후 조건만 맞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강에는 녹조가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적조가 일어나 버리는 게 이미 이러한 물 생태계에서 이 질소의 양 자체가 과잉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녹조, 적조가 일어나는 게 바로 또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기한은 없애기는 했지만 또 저다른 환경에 또한 파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가 그 계속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를 사람이 이제 배출을 한 이산화탄소의 그 양만 갖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다가 그러면은 이 열을 갖다가 공기 중에 있는 열을 갖다 꽉 잡냐면 1초에 원폭이 4개가 폭발하는 히로시마 원폭 4개가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잡아요. 전 지구적으로다가 1초에. 그러면 하루에 한 35만 개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지구에서. 그 정도의 열을 이 온실가스가 딱 잡죠. 열을 잡았는데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도 큰 게 일어나야 될 텐데 저 정도의 열이 잡았으면. 근데 이제 크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90% 이상을 그 열의 90% 이상을 해양이 빨아들여요. 해양이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토양에서 좀 빨아들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빙하를 녹이는 데 좀 쓰고요. 공기 중에 그 열 중에서는 2% 미만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의 순환이 이제 계속 이제 해양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순환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저렇게 흡수를 못 해주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까지 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위험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폭염,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뉴스 이런 데서 보면 캘리포니아, 유럽 이쪽에 보면은 가뭄이 들어서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 지금 2% 미만 정도의 그 열 갖고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해양의 변화가 일어나면 훨씬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1979년 이후에 이제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여기 지상에서 저기 한 10km 정도까지 날씨가 일어나는, 그리고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상에서 한 10km까지 이제 공기층인데 그 안에서 온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도 이제 뻘겋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륙권 요 10km 저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층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층권에서는 보니까 옛날에 저 대륙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열이 대륙권에 있는 온실가스가 열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그게 안 올라와요. 저기 10km 이상에서는 옛날에 올라오던 열이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10km 이상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10km 이상에서는 온도가 쭉 이렇게 지금 내려갑니다. 기상청에서 하루에 2개, 4개, 지점별로다 이렇게 이제 풍선을 올려서 한 30km까지 온도로 측정을 하는데, 오산 지점에서는 그 지점은 한 1950년대부터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대륙권 10km 요 안쪽에서는 온도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저기 10km 올라가면 거기서 온도가 이렇게 쭉 하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기후변화를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도시가, 특히 여름철 이런 때 보면 도시가 굉장히 뜨뜻하잖아요. 따뜻하고. 보면은 에어컨에 폐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것들이 뜨겁기 때문에, 이거 도시 때문에 이거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시 때문에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얘를 설명을 못하죠. 성층권의 이 냉각은 오직 온실가스가 대륙권에서 열을 잡았기 때문에 얘는 성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 온실 효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작은 효과일 뿐이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오직 온실가스에 의해서만이 이렇게 대륙권이 가열되고 성층권이 냉각되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1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그 월 평균 기온인데, 여기 점선으로 된 거는 서울의 1940년 이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실선으로 된 거는 우리가 1980년 이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전에 비해서 80년 이후에 이제 온도가, 월 평균 온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기에다가 대구의 기온을 한번 얹혀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봤더니 대구가 이제 녹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80년 이후의 서울의 온도하고 대구의 1940년 전 이전의 온도하고 거의 같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1940년 이전에 대구에 사시던 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서 대구에 가서 사신다면 대구가 뭐 이렇게 더워졌냐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어유 내 고향 날씨네. 이제 1940년 이전에 대구에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요 자그마한 어떤 면에서 자그마한 요 우리가 반도 안에서도 기온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 저거에 따라서 그러면 기온이 이렇게 북상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들이 다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대구 사과라고 했지만 지금 뭐 포천까지 뭐 철원까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대구 사과가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농산물 자체가 다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해양에서 이러한 어떤 그 어류들도 다 지금 북상을 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온난화가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온난화 이게 기후변화를 언제쯤 그러면 화끈하게 느낄 것이냐 하는 거를 한번 한 건데 쉽게 말하면 겨울에는 온도 변화가 이게 크거든요. 매일같이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고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온도 변화가 좀 작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연적인 변동은 겨울에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고 여름에는 자연적인 변동이 작잖아요. 그러면 기후가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여름에 또 빨리 느끼겠어요? 겨울에 또 빨리 느끼겠어요? 여름에 빨리, 왜냐하면 자연적 변동이 겨울이 훨씬 크고 여름이 작기 때문에 어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름에 우리가 빨리 느끼게 되겠죠. 이제 이것도 그래서 이 온도의 변동의 폭이 보면 겨울에는 굉장히 크고 여름에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겨울에는 천천히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다가 이렇게 빠르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그림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가 그냥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막 한파도 왔다가 그 다음에 뭐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온도 변화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자연의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은 상대적으로 자연의 변동성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폭염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점점 더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더 빠르고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폭염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 훨씬 더 우리한테 좀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라고 하는 게 뭐 물론 탄소 때문에 탄소로 인해서 뭐 이산화탄소라는 것도 있고요. 메탄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이게 이제 온실가스고 오늘날 이제 기후변화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데 탄소가 그러면은 뭐 적군이냐? 그게 아니에요. 탄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 탄소라고 하는 이 속성이 굉장히 이 합성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이거 표현을 따르면 이 찍찍이랑 좀 비슷해요. 이 뭐 여기저기 잘 달라붙어요. 잘 달라붙어서 이런 어떤 화학 합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의 18%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뼈대도 구성을 할 수가 없고 뭐 피도 만들 수가 없고 살도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RNA, DNA를 만들 수가 없고요. 이 구성되는 거는 다 탄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후손도 남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탄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무에도 한 45%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는 이 지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우리 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태양계가 이제 45억 년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서 우리 금성하고요 지구하고 화성이 거의 형제인 그런 행성들이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구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금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45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자기 공기를 갖다 몽땅 다 잃어버렸으니까 뭐 변하고 뭐고가 없고 우리는
그대로 갖고는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수성은 지금 평균 기온이 179도이고 지구가 평균 기온이 15도인데, 그러면 금성은 이 중간에 어떤 온도여야 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다가는 464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금성은 처음 45억 년 지구가 탄생했었을 때 그때 공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대기압이 90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기가 지금 우리 지구에서 누르고 있는 이 공기압이 90배로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완전히 짜부가 돼버려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대기압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지구처럼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게까지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 같은 형제였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구는 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어디다 갖다 놨냐? 오늘날 석회암 이런 거에 다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모아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좀 녹아져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암석으로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저 탄소를 갖다가. 그런데 얘는 공기 중에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 갖고 오늘날 지구와 금성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벌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에는 지금 한 0.004 기압,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4% 정도 공기 중에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0.03% 정도로 이제 갖고 있었고요. 만약에 저게 없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없다라고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가 돼요. 0.04% 밖에 안 되는 굉장히 미세한 양이지만, 그게 없게 되면 영하 18도.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33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33도가 낮아지게 되면 지구는 땡땡 얼어갖고 얼음으로다가 땡땡 얼어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데, 지금 그 조금 있는 0.03%, 0.04% 정도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이산화탄소의 양을 갖고서 오늘날 33도를 더 높여가고 15도를 갖다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제 인간이 저 퍼센테이지를 계속 높여갖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만약에 지구상의 공기 중에 1%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1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온통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위력적인 것이고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사람이 계속 거기다가 지금 이산화탄소 저 퍼센테이지를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보게 되면은 어떤 충격에 다 동일한 게 아니죠. 똑같은 충격이라 해도 이런 웅덩이 이런 데 맞으면 멍들었다 풀리지만은 이런 데 맞으면 급소를 맞으면 즉사를 해버리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충격에 다 동일한 게 아니라 급소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온실가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거는 굉장히 미량이지만 조금만 더 더해져도 어떤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인간이 계속적으로다가 두들겨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기 중에 0.04%밖에 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 때에는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180개만 있었어요. 그게 간빙기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한 12,000년 전에 100개가 더 더해져서 280개까지 증가를 해서 산업혁명 이전까지 요 숫자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400, 지금 한 405ppm, 408ppm 뭐 이 정도까지 그냥 408개, 405개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이 되면 스스로 없어지진 않고 계속 축적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핫하우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온실하면 그린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린하우스나 핫하우스나 다 온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서양 애들은 그걸 구별을 합니다. 온실은 우리가 비닐을 하거나 유리를 이렇게 했었을 경우 그거로다가 그 안이 따뜻해지는 거를 우리가 그냥 그린하우스라고 하고요. 근데 그거 갖고서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좀 위도가 높은 데서. 그러면 난로를 하나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온실 안에다가 그거를 핫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인간이 지금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늘리고 있는 거는 바로 핫하우스하고 같은 거죠. 온실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있어야만 해요. 있어야지만 지금 평균 온도 15도를 유지를 해서 지구가 생명이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이 거기다가 난로를 하나 갖다 놓고 근데 이 난로는 한번 배출을 하고 나면은 화력이 점점 더해지는 거죠. 계속 가중이 되고 그래서 이 난로의 화력이 점점 가중되는 거를 바로 인간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핫하우스를 저는 그냥 찜통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축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그림은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위험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가 2만 년 전이고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한번 이것도 봤던 그림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 빙하기에서 간빙기를 이렇게 가는 이게 지금 한 4도 정도 아까 이제 올라갔다. 그런데 한 10,000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간은 100년 동안에 1도를 지금 올렸고 그거는 지금 현재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 위험은 우리가 항시적으로 느끼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뭐 여름에 뭐 폭염이 왔다거나 이럴 때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 정도인데 이게 1.5도를 넘게 되면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험으로다가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2도를 넘지 말자라고 했는데 2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500만 년 동안의 그 온도를 봤어도 단 한 번도 2도를 넘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도를 넘게 되면 실제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탄성력을 잃는다라고 해요.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2도 이내에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2도를 딱 넘게 되면 그래서 스프링을 확 당기면 띠용 하고서 제자리로 안 돌아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를 탄성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2도를 넘게 되면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저렇게 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참 느끼기 어려워요. 1도가 변했다? 이게 뭐 가을철에 하루에 20도도 변하고 이러는데 1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가 한번 그거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에 이제 백엽산 관측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관측소들을 이제 찾아내서 거기서 자기 기후값 30년 된 평균값 여름철 평균값에서 그해 그 관측된 값을 갖다 뺀 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편차라고 부르는데 그 편차의 분포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 이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래갖고 기후값에서 뺀 것이니까 뭐 기후값하고 비슷한 게 가장 많을 거고요. 아주 높거나 낮은 거는 이렇게 적은 이러한 종 모양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2005년 이후의 모습이고요. 여기 해치로 된 게 지금 이제 80년 이전이니까 여기 평균값, 중간값을 보면 한 0.6도 정도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중간이 보면 이거 한 평균으로 보면 되는데 한 0.6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종 모양이 2005년 이후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졌죠. 저게 통계적으로 다 이제 분산이 이제 커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충격을 딱 받게 되면 변동의 폭이 막 커지잖아요. 우리가 몸살 감기가 심하게 아주 걸리면 막 오한이 왔다가 발열이 됐다가 막 뜨거웠다 차가웠다 막 이러면서 지금 오늘날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막 한파도 오고 뭐 이래가면서 점점 뜨뜻해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변동의 폭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도 이상인 경우가 80년 이전에 0.1%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14.5%까지 배수로다가는 145배가 늘어나 버렸죠. 지금 우리나라의 폭염이 예전에는
한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폭염 현상이라는 게. 근데 요즘은 거의 매년 일어나요. 또 매년 일어나는 게 처음에는 한 이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일주일 뭐 그다음에 한 10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이 지금 이거 0.6도밖에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극단의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작물 같은 경우도 어떤 임기 온도로 탁 넘어가거나 임기 온도 탁 그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뭐 서리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극단의 이 부분들이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다 어떤 임계치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탕 하고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폭염인데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지금 보게 되면 최고 기온이에요. 파리의 최고 기온이 여기 이렇게 이제 있고, 지금 여기 녹색 선은 원래 그 기후값이에요. 근데 그 2003년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온도가 처음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확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누적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갖고, 그 파리가 보게 되면은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좋은 호텔이 아니면은 뭐 에어컨 시설이 없다라고 그래요. 여름에도 선선해갖고. 그러니까 저렇게 선선한 곳에 갑자기 온도가 확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당시에 주로 노인층들, 혼자 사는 분들이 거의 저런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5년 지난 사망자, 이거는 이제 전체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병원에서 폭염 때문에 사망했다 하는 그 숫자를 모아갖고서 연령별로다가 이렇게 이제 나타낸 그런 글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거의 한 60%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드시게 되면 저런 이제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이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다가도 우리나라 이제 노년층이 굉장히 빈곤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좁은 곳에서 사시기 때문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사망자 비율이 거의 5대5 비슷한데, 이쪽 50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남자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저거는 이제 일하는 곳이 바깥에서 이 폭염에 노출된 일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20대를 지금 이거는 그 10살별로다가 나눠서 그러는데 이거를 5살별로 나누게 되면 20대 후반에서는 사망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20대 초반에서 이게 다 나오는 사망자거든요. 저거는 아마 남자들이 20대 초반에 이제 저렇게 폭염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 거의 군에서 아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망자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하나의 이제 온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어떠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곳에서 사느냐, 이런 모습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대응과 관련돼서 이 시카고 폭염이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1995년도에 여기 빨간색인데 한 5일 동안 35도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35도를 넘어가갖고 그 당시엔 700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폭염에 의해갖고 시카고시에서. 35도가 저기 뉴멕시코나 뭐 아리조나, 텍사스 뭐 이런 데서 35도는 매일같이 넘는 온도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는 폭염 사망자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거기에 적응도 돼 있고 뭐 에어컨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자가 안 나오는데, 알다시피 시카고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緯도에 있죠. 굉장히 선선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때 딱 온도가 35도가 넘는 게 저렇게 들어오자마자 확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저렇게 이제 사망을 했죠. 아까 그 파리에서 그 사망자가 확 늘어나듯이 그렇게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굉장히 놀래갖고 여러 가지 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0대 노인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류상으로 잘 알 수가 있고, 또 조사를 열심히 하다 봤더니 그 어떤 지역에 공동체가 잘 돼 있는 곳, 노인분들이 서로 연계가 잘 돼 있고 이런 지역들은 거의 사망자가 안 나와. 그런데 다 고립된 노인들이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다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온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작년에 이제 폭염 같은 거 했을 때 뭐 쉼터인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 나오세요 뭐 이러면 그 동네 노인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는 분들이랑 서로 전화 연락해서 다 함께 나와서 즐겁게 그곳에 가서 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립이 다 돼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방송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냥 자기 집에 있다가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때 그 시청에서 그런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저 당시에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노인분들이 이렇게 잘 그렇게 공동체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는 지역만이 알잖아요. 그 공무원들 서류상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지역 네트워크 이런 거를 잘 동원을 해갖고 홀로 살고 고립돼 있고 잘 사회 활동을 안 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을 다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나오게끔 해갖고 사망자를 갖다가 7분의 1로다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폭염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한계치에서 어떤 그러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인간이 저기에 어떤 공동체를 갖고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피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저런 이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80만 년이고요. 여기가 현재인 상황이고 우리가 CO2나 이산화탄소나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로 갔다가 뭐 간빙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러한 지금 패턴에 쭉 있다가 지금 인류가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온도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늘리고 온도를 증가를 시켜서 지난 100만 년 동안에 10만 년에 지구가 자연이 갖고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패턴, 자기 어떤 규제된 그 어떤 이 영역으로부터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나타낸 것이 지금 요 세로축은 기온이고요. 이 가로축은 기온이고요. 요 세로축이 이제 해수면 고도인데 아까 100만 년 동안에 온도가 올라갔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 고도가 쭉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온도가 쭉 떨어지면 해수면 고도가 내려갈 것이고 그런 어떤 이제 주기와 그 패턴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되면 해수면 고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10만 년 주기로 다시 이제 간빙기에서 온도가 쭉 올라가면 해수면 고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10만 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기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규제 안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2018년에 지구가 지금 이 모습에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만약 이대로 가면은 이거를 이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찜통지구를 향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지금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그림을 다시 설명을 하면 지난 100만 년 동안에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를 갔다 간빙기를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요 길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류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구가 새로운 이런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는 찜통지구에 빠지려고 하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돌려서 이 안정된 지구에다가 이 영역에다가 지금 갖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후변화 대응의 그런 타겟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저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거는 북한의 여기 미국 외교 정책 포커스에서 나온 하나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북한은 왜 전지구 위기의 카나리아인가? 카나리아라는 새가 옛날에 영국에서 탄광에서는 화학 분석기기가 없었을 때는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가요. 탐부들이 들어가서 카나리아 새가 이제 이 새들은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가스만 조금만 나와도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새가 이제 죽는 거를 보고 위기다 해갖고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전지구 위기에 카나리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 내용이 보게 되면 뭐냐면 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 알다시피 지금 이제 옛날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굉장히 에너지를 싸게 공급을 받다가 또 소비에트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90년대 이후에 세계 그냥 그 가격을 다 내고 에너지를 수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90년대 이전만 해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 농산물에 있어서 자급자족을 했던
근데 그 자급자족은 어떻게 했냐면 석유를 때려 녹아고서 한 자급자족이었어요. 그래서 비료를 갖다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농작 기계를 동원을 해갖고 유지를 했던 농업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석유를 싸게 구입을 하게 못 되게 되니까 결국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갖고 비료도 못 쓰고 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런 얕은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까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옥수수, 감자 이런 거를 심었는데 문제는 95년도에 대홍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경작지의 40%가 불모지가 된다. 그냥 돌이 굴러오고 뭐 나무 뿌리가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저게 석유가 많게 되면 불도저니 뭐 이거 동원해갖고 다 드러낼 텐데 저게 사람이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 이 불모지화가 되고 결국 대기근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이런 식량 위기가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위기는 그냥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하나만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과 에너지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은 그래도 70%, 75% 이상이에요. 자급률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한 27%밖에 되지는 않고요. 쌀을 제외로 하면 5%밖에 되지도 않고 해외에서 1인당 수입량을 세계 지금 최고인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먼 거리에서 들어와요. 우리나라 식량들은 저 뭐 호주니 저 미국이니 이런 데서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어떤 면에서 이런 기후변화의 위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전면에서 맞아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이고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가 이제 평균 기온이고요. 각 나라별로다가 각 나라의 그 평균 기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제로다 따져보게 되면 13도일 때가 가장 1인당 GDP가 가장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기온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 그 GDP를 봤었을 때. 그래갖고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이제 북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13도가 이제 최적치인데, 이거보다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다 보면은 기후변화,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면 이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딱 13도인 요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적인 수준이고 대한민국도 지금 평균 기온은 13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는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손해를 본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지금 누가 피해를 봤냐면 굉장히 이제 온도가 높은 나라들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계속 이거 경제 성장률 이런 건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거는 완전히 논문이 다른 논문인데 그 결과로 봐도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까지 이익을 봤던 나라들이에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그런데 지금 빨간 나라들은 저기 온도가 지금 굉장히 높았던 나라들이 지금 됐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누가 배출을 했냐? 여기 이익을 봤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배출을 주로 다 해버린.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피해를 일으킨 사람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틀린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13도였기 때문에 최적의,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이익을, 아니 크게 이익을 본 건 아니지만 손해를 볼 거는 별로 없었던 측면인데 앞으로의 온난화는 아까 최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피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이제 생태 발자국인데 2018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식주를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면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자원, 그 다음에 뭐 식량, 그 다음에 또 의식주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 토지 면적으로 다 이제 환산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75억 명의 그 인구가 살아가려고 하면 1.7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75억의 인구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과잉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농부라고 하면 1.7개가 필요하다라고 농부라고 하면은
내년에 우리가 심어야 될 곡물을 그냥 먹고 앉아있다라는 소리고요. 우리가 은행 가라고 하면 이자를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갖다 지금 까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사람처럼 살면, 미국 사람처럼 75억의 인구가 다 살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 사람처럼 살면 4.1개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면 3.5개, 랭킹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20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저거를 갖다 능가를 하는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저게 뭐 개인이 많이 쓰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학공업이 워낙 이제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크게 나오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과잉되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요 아래쪽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나라만 갖고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자원, 뭐 식량 이런 거를 손에 우리나라 영토만 갖고 한다라고 하면 8.5개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국으로부터 저 자원과 에너지와 이런 거를 끌어다가 지금 우리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에는 가장 전면에서 가장 맨 먼저 당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아까 앞에 이제 북한이 전지구 위기에 이제 카나리아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뭐, 걔네들이 뭐 휴대폰을 팔아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대로 그거를 고통 속에서 75% 자금률은 가졌지만, 그 고통 속에서 만끽을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휴대폰을 팔아갖고 뭐 이제 갖다 메꾸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것이냐. 또 이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태적인 지구 위험이다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좀 안정한 이런 사회,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놓지를 않으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게 굉장히 과잉된 이러한 삶을 왜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를 따져보게 되면 보세요. 항상 경제성장, 이건 뭐 아주 뭐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던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던 뭐 경제 성장을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죠.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약속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고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원하고 뭐 에너지하고 뭐 다 끌어다가 우리가 갖다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 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한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견뎌낼 수가 없는, 지금 이미 이거의 1.7배까지 지금 이게 증폭이 된, 그래서 이 환경 안에서만이 우리가 지금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해갖고 저 안쪽으로 맞춰야 하는데, 저거는 그냥 맞춘다고 내일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쓰고 뭐 자원을 적게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우리 사회 자체를 갖다가 저렇게 저에너지의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저런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되고 공유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만이 저게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지를 않으면 바로 저런 지구 위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지구 위기라고 하는 게 오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아무튼 그거로다가 저의 이야기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